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풀국어학원 예비 고1 설명회입니다. 자, 우선 세 가지의 챕터를 마련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챕터 한 보면 국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는 설명회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각각의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전체의 입시적인 흐름 그리고 송파구 내에서의 주요한 특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바뀐 입시 제도의 개요를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28학년도 입시 개요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요즘 어머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요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입시 개요. 상위대학 입시 제도만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위대학이라고 하면 서울권에 있는 10위 정도까지의 종합대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대라든지 특수목적대학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일단 이 상위대학의 입시 제도들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시는 교과와 학종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교과 같은 경우 사실 전국 단위로 보자면 학생을 선발할 때 교과가 한 40% 정도가 되죠. 40% 이상이 되는데 이 상위대학들로만 한정을 하면 교과는 10% 이하가 됩니다.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바뀌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교과라고 하면은 저희가 내신하고 이콜로 쳤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바뀌어가지고 생기부가 교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 이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는 생기부로 대표가 되는데요. 학종에도 이제 생기부, 내신, 수능 최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학생들을 여기서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내신이나 생기부가 역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40%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원래는 40% 정도였는데 이제 서울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학교들은 이 40%에서 더 내려가는 수치 한 30% 정도의 학생들을 뽑게 된다. 그래서 예전보다 학종이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고요. 정시는 조금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입시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가 이 중에서 어떤 전형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 선택도 하시고 공부 방향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입시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뀌었고 뭐 내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뀌었고 생기부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변화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뭐 시험에 해당하는 범위 그리고 시험에 해당되는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는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현행 수능에서는 독서 문학 그리고 화작 언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위에 독서와 문학은 공통 과목이었고요. 밑에 있는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학생이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국어에서는 공부해야 될 과목이 4과목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2과목, 요렇게 2과목, 요렇게 4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별로더라라고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와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 사이에 좀 불균형이 발생하고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시험에서 유리한 구조가 되더라. 이거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통합을 시켜버리면서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화법, 언어. 언어가 이제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5과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지금 바뀐 수능이 대부분 보시면 수학, 탐구 영역 이런 부분을 보시면
간소화가 됐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국어만 유일하게 과목 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학생들이 국어 공부가 조금 덜 돼 있으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문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국어에서 1등급을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종의 도피가 가능했었는데 바뀌는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문법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도 늘어났고 난이도도 조금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에요. 실제로 이제 만점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만점 표준 점수가 어려울 때는 한 150점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국어와 수학만이 그 150점 근처에서 놀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 쉬워지잖아요. 수학은 쉬워지고 국어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 점수에서 가장 높은 과목은 국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학원이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어 학원이 아니어도 바뀌는 수능에서는 국어가 중요하다. 이 점을 일단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공통 과목이고 확통, 미적, 기하가 선택 과목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문과 친구들은 보통 확통을 선택을 했었고 이과 친구들은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쳤었는데요. 이게 바뀌게 되면서는 대수, 미적원, 확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세 과목만을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좋아요. 수원이 대수다. 수투가 미적원이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밑에 있는 세 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는 확통이라고 하는 것만 수능에 들어가는 공통 과목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과 과목이잖아요. 자, 이 문과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원래 이과 학생들이 치렀던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수능 수학이 쉬워졌다. 수능 수학은 많이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이제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조절을 하겠지만 이런 난이도로는 사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일단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만점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수학 공부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학에서는 만점자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신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점이죠. 자, 지금 수능에서는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을 치르지만 실제 이과 학생들이 학교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런 과목들을 지정 과목, 권장 과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내신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의 범위와 내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의 범위가 벌어졌다, 달라졌다라는 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따라가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계속해서 탄탄하게 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탐구 과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탐구 과목은 원래는 17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 뭐 교차 지원도 가능하고 했기 때문에 요새 사탐론도 많이 벌어지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자제분들이 치는 시험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요것들이 전부 다 통합이 돼서 통합사회 원투, 통합과학 원투라고 하는 과목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목들은 전부 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즉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내신을 쳤던 과목이 수능에 반영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과목들은 2학년 이후부터 배우는 과목들인데요. 이 과목들은 이제 수능 범위에서 빠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 쪽이 수능과 내신의 간극이 가장 벌어진 파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은 내신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가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변화에서 과목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영어나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변화 총평을 한번 잠깐 해보면요. 자, 일단 수능 반영되는 과목이 감소했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수학과
탐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영 과목이 4과목에서 5과목으로 늘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학 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을 모든 학생들이 치르게 되면서 변별력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가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수학과 탐구 영역은 수능 학습과 내신 학습이 분리가 돼버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능이 바뀌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수능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과계 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이과계 상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가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학종에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 이것만으로는 수학이랑 탐구 영역이 너무 이제 반영 범위도 줄어들고 시험도 쉬워지는 바람에 변별력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수능만으로 이 학생을 선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한다, 혹은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능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신 변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느냐? 수능은 사실 3년 뒤잖아요. 그죠? 수능은 3년 뒤입니다. 자, 그리고 학종은 실제 시험, 이제 실제 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표가 잘 안 납니다. 반면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따박따박 절대적으로 등급이라는 걸 받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일단 이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강하세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바뀌어버렸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기존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고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그 2등급에서도 끝자락에 해당되는 10%까지가 1등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뭐 이 근방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요번 1학년은 400명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1등급이 40명인 거예요. 그죠? 한 과목에 1등급이 40명씩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등급으로 변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 그 다음 상대평가의 과목 수가 변화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고1에서 고3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대평가 과목 수가 뭐 한 30여 과목에서 왔다 갔다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였는데 이제 바뀐 입시제도 하에서는 상대평가 과목 수 자체가 50과목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55과목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뭐 보인고를 갔다고 칩시다. 보인고에서 50과목을 전부 다 40등 안에 들어야만 1.0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50과목 속에는 한문,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에 우리 이 입시도가 발표됐을 때 전국적으로 1.0을 받는 학생들이 뭐 3,000명씩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그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친구들, 즉 3학년 2학기까지 다 쳤을 때 1.0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 600~700명 선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조사를 이제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면 조사를 하잖아요. 이 조사를 해보면 중간고사 때까지는 1.0이었다가 기말고사 치고 나서 1.0에서 떨어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한 번만 삐끗하게 돼도 사실 1.0에서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0을 그렇게 받는 친구들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내신 성적 산출 방식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요 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학교 성적표에서 어떤 것들이 기재가 되는가가 나와 있는 표가 되겠고요. 자, 일단 이 표에서 보통교과. 여기는 보통교과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들입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는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보통교과가 중요한데 보통교과는 원점수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표기가 됩니다. 이 성취도 표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우리 아이가 뭐 대충 한 90 몇 점 받았더라. 그러면 이제 A라는 게 찍히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성취도입니다. A부터 E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절평, 요거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얘도 5개로 나뉘고요. 얘도 5개로 나뉩니다. 그죠? 일단 이 점이 중요해요. 둘 다 5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취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성적표에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이 부분이죠. 표준 편차가 빠졌습니다.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어떤 특정 집단에 있는 학생들이 평균점에서 얼마만큼 벌어지는가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게 표준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는 수치화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뭐 표준편차가 15다, 20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될 수 있고요. 이 수치들은 평균에서 한 10 정도 앞뒤로 애들이 벌어져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에서 학생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빡센 학교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표준 편차가 한 20 정도가 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학교는 경쟁이 빡빡하지 않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 학교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 학생이 받은 등급의 질을 가늠했었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1등급을 받았는데 이 학교의 표준 편차가 25야.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고 여기서 1등급을 받은 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어.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제 표준 편차가 10 혹은 뭐 13 이런 학교인데 1등급을 받았어. 그럼 이 친구는 굉장한 경쟁 속에서 1등급을 받은 거야. 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 요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다? 학교를 이제 우리가 뭐 일반고 중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요런 데 가가지고 경쟁을 해서 받은 내 등급이 돋보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죠? 좋은 학교일수록 내 내신 점수가 돋보이기가 힘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급적이면 쉬운 학교로 가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반고 중에서도 경쟁이 덜한 곳을 가는 게 좋다. 거기를 가서 일단 무조건 요거를 1을 찍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는 이 점. 이거는 좋은 학교일수록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점은 빠져버렸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내신 변화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신에서 등급 구간은 전반적으로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9등급제가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을 통한 변별력은 약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상대평가 과목이 많아지면서 생각보다 1.0을 받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 어떤 애들이 받겠습니까? 모든 과목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사실 이런 친구들이 받는 거예요. 그죠?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교과서 있으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애들. 그리고 학원 같은 데서 대비 안 하는 과목들도 지가 스스로 챙겨서 공부하는 애들. 사실 이런 애들 중에서도 더 성실하고 더 머리 좋은 애가 1.0을 받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적표에서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 학교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 대학이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수능도 부족해 보여. 내신도 부족해 보여. 수능 내신으로는 이거 제대로 된 아이를 가르기가 좀 힘들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생기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입시제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생기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 생기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거야? 라는 부분은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생기부는
내 입시 자료인데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최종적으로는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입사관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생기부를 쓰고 싶은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혹은 우리 학교 선생님은 그냥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혹은 우리 학교 선생님은 특정 몇몇만 예뻐하는 것 같아. 사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생기부를 얼마나 잘 작성을 해주느냐가 좀 유의미한 학생들의 어떤 학교 평가에 대한 유의미한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생기부는 분명히 선생님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 과목 선생님도 탈 수 있고 담임 선생님도 탈 수 있고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이 생기부를 가지고서 입학사정관에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학교에서 생기부를 써주는 사람들이 내 1차 입학사정관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야 돼요. 이 사람 눈에 내가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기부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드는 것이 내가 1차 입학사정관에게서 통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대학교는 2차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생기부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일단 가봅니다. 첫 번째, 과목별 평가 정보가 기재가 되는데 이때 지필 수행 비중이 들어가게 되고요. 수행평가의 영역명도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수행평가 영역명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많이 들어갔던 게 옛날에 보면 중학교 때도 많이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학습지 모으게 시키고 학습지 안에다가 뭐 이렇게 빈칸 채우게 시키고 요거 잘 철해 놓으면은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줬잖아요. 그죠? 고등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부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학교들은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워낙 학종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단순한 수행평가는 이제 좀 지양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시 경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쭉 이 기간에서 허덕허덕 돼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고1 학생들을 보면요.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대부분 한 2주 정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학교들 말씀드릴 때 그런 정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수행평가 부분 아주 중요해졌다. 자, 그리고 개인별 세특에서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은 삭제가 됐고요. 교과 관련 내용만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과목, 지필 수행, 그 다음에 교과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즉 이제 학종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그냥 크게 신경 안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제대로 된 활동을 했는가 이걸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이제 1학년 때 우리 국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통국어 1이 있고 공통국어 2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1학기 때 배우고 이거를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세특 500자, 요것도 세특 500자 요렇게 해가지고 1000자를 쓰는 것이 이제 기본이었는데 이거 학교에 너무 부담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AI 돌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요거를 줄였어요. 그죠? 그냥 두 개 합쳐서 500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특 부분이 원래 처음 발표된 것보다는 살짝 축소가 되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체도 개편이 됐습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 중에서 봉사활동은 이제 창체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봉사활동 시간 같은 건 기재가 가능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창의체험활동으로 내용을 적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럼 결국 지금 바뀐 생기부를 보면 대학에서 이 학생이 교과 이수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했는가를 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기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시에 관련된 3가지의 주요한 축, 수능, 내신, 생기부 3가지를 보았고요. 자, 이 중에 수능 같은 경우는 반영 전형이 확대가 되었고
변별력은 약해졌어요. 그죠? 변별력은 아주 약해졌고. 그다음 내신도 마찬가지로 반영 전형은 확대가 됐습니다. 정시에도 들어가니까 전형 확대되었고요. 변별력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생기부. 반영 전형 늘었고요. 변별력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죠?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 관련돼서 더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변별력도 세졌고 생기부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시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입시개요를 두 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입시 전형을 발표한 학교가 이 두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요번에 굉장히 강하게 자기들의 자기들이 뽑고 싶은 학생, 선발하고 싶은 학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수시 교과입니다. 자, 일반고로 제한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과 전형도 이제 뭐 자사고, 특목고에서도 사실 지원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그냥 야, 일반고만 요 전형에 지원해 라고 제한을 두었고요. 추천 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추천 인원이 1명 더 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수시 교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생기부 들어갑니다. 그죠? 생기부 들어가고 수능 최저 폐지됐습니다. 수능 최저 없어져서 아예 그냥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 일단 우리 학교로 지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 말인즉슨 각 학교별로 제일 성실한 애들 3명씩을 우리가 받아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교과 서울대가 제일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사실. 이 전형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근데 이 전형으로 학생들을 너무 많이 뽑을 수는 없으니까 3명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수시학종 보시겠습니다. 자, 이 수시학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시형 특목고나 자사고가 우세했던 학교입니다. 여기서 수시형 특목 자사고라고 하면 이제 뭐 영재고, 과고, 요런 학교들이죠. 요런 학교들이 우세했던 이제 수시 전형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기부와 내신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서울대는 1번, 2번 수시 부분에서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니네 교과 열심히 했으면 수능 최저 때문에 우리 학교 못 들어오는 일 없어. 그냥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교과 열심히 한 애들 중에서 상위권의 애들은 다 받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니네가 학종 준비하느라 고등학교 생활 바빴던 거 알아. 그것만 잘했으면 수능 우리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쪽 부분에서 탑 클래스인 애들을 우리 학교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형 특목고나 자사고, 뭐 상상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죠? 요런 학교들이 이제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선발 인원이 40%에서 3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수능만 보는 거 아닙니다. 내신과 생기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수능 어떻게 좀 열심히 재수하고 혹은 이제 열심히 이제 한 길만 파가지고 수능만 잘 보는 애들 우리 안 뽑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가 중요하지만 1단계를 통과한 2차 부분에서는 내신과 생기부가 더 중요해요. 즉 우리 수능만 잘 보는 애 안 뽑을 거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수능을 홀대하고 있죠. 그죠? 서울대만 유일하게 수능을 홀대합니다. 왜? 수능 잘 보는 애들은 결국은 의대로 도망가니까. 그죠? 의대로 도망가는 거 막으려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는 애들 뽑을 거야. 요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대고요. 종합대학 1위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럼 경희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경희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충 보면 한 7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대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대학 중에 그렇죠. 그죠? 자, 예비 고1 때는 이 경희대라는 학교가 낮은 학교처럼 보여요. 인서울 맞아?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고3 되면은 와, 경희대 환장합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이 학교는 진짜 경희대면은 우리나라 최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가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죠. 그죠?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제가 저거 보여드릴 거예요. 학교별로 입결 보여드릴 건데 경희대 잘 못 보내는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사실 이 송파구 안에도 많아요. 그죠? 여기 쉽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 쭉 앉아 계신데 의대를 뭐 노리고 있는 자제분일 수도 있고 뭐 서울대를 노릴 수도 있고 뭐 혹은 일단은 우리 아이는 인서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좀 목표를 높게 잡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이제 내신을 할 때는 보잉고를 위주로 예전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보잉고 학생들 쭉 만나보면은 예비 고1 시절에 보잉고 학생들한테 저는 일부러 물어보거든요. 니네 나중에 대학 어디 가고 싶어? 과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보면 좀 별난 애들, 연세대 신방과요, 요런 애들 정도 빼고는 거의 서울대 아니면 메디컬입니다. 거의 최근 몇 년은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 학교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가지고서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교과 파트입니다. 교과 파트는 성적을 70%를 보고요. 교과 종합평가를 30%를 하겠답니다. 즉, 교과인데도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탐구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사탐, 과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탐, 과탐에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애들, 즉 물화생지, 뭐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은 등급이나 성취도 중에서 상위의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과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과탐 중에서 물원, 이제 뭐 물원이 아니고 물리가 되겠죠. 이 물리를 들었습니다. 자, 물리를 뭐 어느 학교에 가서 들었는데 등급으로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등급은 3등급이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취도는 A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당장 느끼기에는 3등급이야 라고 느끼지만 경희대는 이거를 3등급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상위의 성적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둘 중에서 상위는 당연히 요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상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A부터 E까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A가 1이고 E가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친구는 경희대에서 과탐으로는 1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른 과목은 아니에요. 탐구 과목에서는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상위 성적만 반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성적표에 A라고 찍히는 게 아니고요. 경희대로 넘어가는 입사관 자료에는 이게 1이라고 찍힙니다.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과탐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학교에는 지금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없네? 지구과학 선택을 6명밖에 안 하네? 6명이어도 상대평가 등급이 뜹니다. 5명 이상이면 다 상대평가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6명이 모여서 시험을 쳐도 상대평가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 6명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을 가리니까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듣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돼. 우리는 성취도로 볼 거니까 열심히 해서 90점만 넘으면 돼. 어머니 앞쪽에 잘 있어. 90점만 넘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희대가 이렇게 한다는 건 경희대 앞이나 경희대 뒤에 줄 서 있는 다른 학교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신에서 우리 아이들이 11111을 다 찍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고 11111을 다 못 찍어도 1로 처리될 수 있는 기회들은 열려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 하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경희대의 학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 첫 번째 면접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접형은 학종 모집 인원의 70% 내외 정도를 뽑습니다. 학생부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의 성취도, 이 두 가지를 다 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도 보고 아까 봤던 A, B, C, D, E도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90점 이상을 받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형이 발표가 되면 좀 약간 어떤 식으로 학교들이 바뀔 수 있다? 조금 이제 평균 점수를 애들 높여주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평균 점수가 실제로 높아질지 아닐지는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형태로 시험을 쉽게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지금 1학년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금 1학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진짜 불쌍한 학년입니다. 그죠?
이 안에도 이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어머님들 계실 수 있는데 진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 친구들은 깜깜한 상태에서 시험을 친 거예요. 1년을 시험을 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까지는 약간 깜깜해요. 입학까지는 깜깜하지만 입학해서 첫 시험 칠 때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면접형도 역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서류형 보시겠습니다. 자, 서류형은 학종 모집 인원의 30% 내외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자, 서류형에서도 여기 보니까 학생부 절대평가 성취도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모집 인원의 30% 내외만 보고요. 얘는 아예 성취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 좀 등급을 따기는 어려운 학교 애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즉,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일반고 중에서 등급 따기 어려운 학교들이 있죠. 그죠? 그 학교를 위한 안배를 다 해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내도 되나? 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경쟁이 빡센 일반고 우리 애가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크게 안 바뀌어요, 사실은. 지금 뭔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아주 크게 뭔가가 바뀐 것 같지만 실제 입시를 치를 때 대부분의 학교의 입결은 비슷할 겁니다. 그죠? 지금 내신이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이 학교의 입결이 확 올라가고 이 학교의 입결은 떨어지고 생각보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학교가 어느 정도 잘 대비를 했을 때 그렇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정시도 이제 수능형이 있고요. 자, 아예 수능 100%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의 30% 내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바뀐 입시제도 하에서 고1부터 고3까지 일단 내신을 죽도록 파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렇게 수능 100%로 뽑는 학교들도 지금 전국 종합대학 7, 8위권에 해당되는 경희대에도 이런 입시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바뀐 제도 하에서 고1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 파이터의 길로 가기는 어려워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은 아직도 열려있긴 하다. 아직도 열려있긴 합니다. 다만 그 길이 좁다라고는 볼 수 있죠. 예전보다 좁아진 건 맞아요. 좁아진 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뽑는 인원들을 아직도 대학에서는 남겨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학생부형이 있습니다. 학생부형 보시면 정시 모집 인원의 70% 내외를 뽑고 있습니다. 자, 수능 90%와 학생부 교과, 비교과를 10% 정도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상위 18개 과목을 반영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능 학생부형입니다. 즉, 수능 점수를 기본 베이스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내신은 상위 18개 과목만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50여 과목을 상대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과목이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8개만 찍어가지고 경희대는 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중에서도 등급으로 제출을 해도 되고 성취도로 제출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1등급을 받은 과목이 한 11개가 있고 1등급이 아니어도 성취도가 A인 과목도 한 10개가 있다. 그럼 그 두 개 조합해가지고 이 상위 18개 과목을 전부 다 1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즉, 이런 전형에서는 생각보다 내신에서 구멍이 많은 친구들도 충분히, 그죠? 한 절반 정도만 내가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1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웬만한 대학교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다 모든 과목을 1.0을 안 받아도 웬만큼 괜찮은 학교를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1.0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또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는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국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예비고1 시기의 중요성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예비고1 시기의 중요성, 고등학생 공부기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등학생은
고1 3월부터 고3 11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 실제 공부 기간은 32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요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 32개월 중에서 놀랍게도 내신을 공부하는 기간은 20개월입니다. 여기서 20개월은 3학년 2학기는 뺀 겁니다. 3학년 2학기는 빼고 1학기까지 했을 때 20개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 사실 우리 전형 쭉 보니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보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형이 아직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공부 기간이 10에서 12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 상당히 좀 작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1 3월까지부터를 체크했을 때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예비 고1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예비 고1이 11월 15일,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하면 11월 15일부터가 되는데 이때부터 3월 1일까지로 계산을 하면 한 4개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즉 실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수능 기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비 고1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비 고1 때 제대로 다져놔야 뭐 이제 3년이 편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수치 자체가 실제 요거 12개월이면 고등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개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비 고1 때 이미 한 번이 있는 겁니다. 즉, 이 한 번을 제대로 보내는 친구와 이 한 번을 제대로 못 보내는 친구는 3번을 공부하느냐, 4번을 공부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 고1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고1 시기는 정말 충실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한번 가보시면 이 고등학생의 시기별 학습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에 수능 국어의 중요 영역은 문학부터 작문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수능 국어의 중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비 고1이 끝나고 고1 3월 달이 되면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3월 모의고사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다 출제가 됩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되고요. 그 형태가 3학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준이 달라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은 동일한데 수준만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역전을 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다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수준만 달라지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시기별 내신 학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비 고1 때부터 우리가 전 영역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3월 모의고사 자체가 전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자,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1은 문학과 문법 위주로 진도가 나갑니다. 이 지역에서 문학, 문법 이외에 비문학이나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주는 학교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요걸로 나가고요. 요것들도 분석력을 키워주진 않아요, 학교에서. 분석력을 키워주지 않고 그냥 작품 같이 읽습니다. 뭐 진달래꽃이다. 진달래꽃 같이 읽고 역설법이야? 이 부분 슬퍼하고 있네?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문법도 고1 3월 달부터 문법 전 범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동안 문법의 7파트 중에서 2파트만이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내신만 따라가서는 어떻다? 제대로 고1 때 배워야 될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국어뿐만이 아닙니다. 영수 다 마찬가지예요. 좀 기본적으로 선행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2 때도 이 현상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요. 고3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고1부터 고3까지 내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능 점수는 따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서울대도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수능 최저를 없앴잖아요. 내신 열심히 따라와서 전교 1등을 했어도 서울대 수능 최저 자체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수능과 내신이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수능이 입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세 축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공부는 따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능 공부는 아주 중요하고 요거는 예비 고1 때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예비 고1 시기에 학생들의 시기별 수능 학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예비 고1부터 고1까지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는 분석
력 자체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무조건 한 회독, 가급적이면 좋다면 2회독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출 지문들을 보셔야 됩니다. 평가원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3학년 때 보면 좀 늦어요. 3학년 때는 EBS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학년 때 기출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은 EBS 보면서 기출에 좋은 지문, 엄선된 지문을 최대한 많이 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그럼 국어 공부 어디서 해야 되는가? 뭐 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국어 공부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풀국어 예비고1 강좌의 특징.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 관리가 가장 철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학은 레벨 관리가 되게 철저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어는 사실 잘 안 그렇습니다. 국어는 하다 보면은 막 뒤섞이게 돼 있습니다. 뒤섞이다 보니까 이제 못 따라오는 애들은 못 따라오고 또 이제 이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레벨 관리를 요번에는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레벨 관리는 일단 3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파랑반, 아람반, 가온반 3반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레벨 관리에서 일단 레벨 테스트를 통한 정기적인 레벨 관리가 있을 겁니다. 테스트 보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고 이 친구는 지금 이 반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성실성, 숙제, 주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시적으로 레벨 관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이제 지금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뭐 이반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는 기파랑반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약간 요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레벨 관리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루어질 거고, 실제로 저희 학원의 기파랑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상위 2% 정도는 들어가는 이제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빡빡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요 반은 최대한 상위 1%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하려는 반.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1등급을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 요 정도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은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기파랑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제가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일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직전 내신에서 국영수가 다 A인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 입학 테스트 기준으로 85점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게 85점이니까 되게 낮아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입학 테스트 자료가 뭐 몇 건이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천 건의 입학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85점 이상이면은 4%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4%에 해당되는 학생, 우리 학원에서 4% 안에 들어간다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2%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2%, 1%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파랑반의 기본적인 모습이었고요. 자, 기파랑반의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뭐 다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파랑반 친구들은 1학 예비 고1 때부터 바로 수능 기출 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기출 비문학 지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파랑은 매번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를 바탕으로 첫 번째 테마에서는 경제, 법, 철학 요 3가지 테마를 수능에 관련된 것으로 해가지고 싹 총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파랑은 매번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비문학 테마를 완전히 끝장내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문이 많이 어려워요. 실제 3학년들도 어려워하는 지문들을 최대한 지금부터 익숙하게 읽어내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학생들이 따라오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가르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람반은 이렇게 3반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람반 입학 조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람반 강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강의 내용 아람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기파랑반과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독서 파트에서 평가원 기본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기파랑반이 기출 중에서도 상위권 기출을 다룬다면 여기는 이제
기출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일반적인 레벨의 기출을 다룬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문학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학 문법은 학생들의 레벨과 상관없이 처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 사실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문학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문학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온반은 3반이 깔립니다. 다음과 같고요. 입학 조건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온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온반은 문학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요게 들어갑니다. 문학 필수 어휘를 좀 암기를 많이 시킵니다. 가온반은. 그래서 좀 이제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 특히 우리 보면 저런 친구들 많잖아요. 이게 한문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뭐 우중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작품 쭉 읽다가 우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가 내리는 중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이해를 하는데 모릅니다. 그죠? 우중이 뭔가요?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수 어휘까지 좀 가온반에서는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간혹 저런 경우도 있어요. 기파랑반인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요거는 잘 돌아가는데 이 든 게 생각보다 안 많아.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서브로 숙제로 그냥 내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부분에서는 독서의 가장 기초적인 지문 분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친구는 요 정도의 독서가 되네? 그러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안타깝지만 내려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어려워질수록 좀 따라오지 못하거나 이러면 좀 밑에 등급으로 가서 한 번 더 기초 닦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념 다지기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클리닉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깔아 두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문법을 따로 좀 공부를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의 정기 시간표의 모습이었고요. 뒷부분 넘어가기 전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 잠깐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실까요? 선생님들 소개 한번 하고 그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요번에 예비 고1을 담당해 주실 선생님들입니다. 딱 봐도 늠름하죠, 그죠? 이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열심히 수업해 주실 거고요. 간단하게 선생님들 이름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풀구학원에서 보이고등학교 전담 수업하고 있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풀국어학원에서 고1, 2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갑자기 국풀이요, 국풀. 1학년 2학년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예비 고1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들 퇴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뒷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를 저희가 학원에서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 특목고 자사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애를 송파구 내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이 송파구 내에 어떤 학교에 가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제가 사실 이 학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편이에요. 정말 요번에도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 낭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별로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학교를 가도 잘할 애가 잘하고요. 뭐 우리 입결이라는 거 있죠? 입결이라는 건 또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상.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있어서 웬만하면 좀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 만족 못하게 돼요. 만족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험 공부 제대로 잘 안 되고요. 잘 못 보면 전학 생각합니다. 네, 뭐 자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전학 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학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에 만족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학교, 조금이라도 불리한 학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를 결정지을 큰 부분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자, 일단 학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요겁니다. 첫 번째, 학교의 교과 편제가 어떠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교과 편제는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 근방에 있는 한 20개 이상의 고등학교를 싹 다 받아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학교별로 한번 분석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요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혹시 이거 보신 분? 고등학교 교과 편제? 아직 안 보셨네요. 그죠? 아마 앞으로도 안 보실 거예요. 이게 막 아주 작은 종이에 표가 깨알같이 나뉘어져가지고 포인트 한 3포인트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내가 노안이 왔구나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 글자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작고 너무 수치가 세세하고 표가 너무 막 짜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진짜 우리 애를 보낼 학교를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보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별 내신 경쟁 정도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신 경쟁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내신 경쟁은 1학년 때의 내신 경쟁이 있고 2, 3학년 때의 내신 경쟁이 있습니다. 이건 좀 분리가 돼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학교 기본 정보로서 뭐 이 학교는 요런 점이 좋다더라. 이 학교는 대학을 이만큼 보냈다더라. 요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넘어가서 교과 편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교과 편제를 보면 수능 내신의 비중 같은 것들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학에서 지금 이제 미적 2 요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이 수능 범위가 아닌 과목들을 2학년 때까지 끝내버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이제 3학년 때는 애들한테 뭐 시키겠다는 겁니까? 수능 공부 시키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런 과목들이 3학년 1학기까지 포진되어 있는 학교들은 내신 경쟁이 계속 이어지게끔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즉, 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과목을 몇 학년에 깔아두느냐라는 것 자체가 정보예요. 그죠? 그런 정보를 보면서 이 학교는 수능에 조금 집중을 하게 해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들. 혹은 이 학교에 가면은 3학년 1학기 혹은 3학년 2학기까지도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내신 경쟁을 해서 등급을 따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신 1등급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자, 학년별의 과목수, 과목별 운영 학점 등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 잘 안 돼 있어. 과학 선행을 많이 안 했어. 근데 A라는 학교는 과학, 물화, 생지, 원 과목들이 2학년 1학기에 다 깔려 있어. 이 중에 3개를 무조건 들어야 된대. 이과를 가려면 3개를 무조건 들어야 된대. 그러면은 부담이 크죠. 그죠? 반면에 B라는 학교는 과학이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원 과목들이 나뉘어서 깔려져 있어.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학 쪽에 선행이 안 돼 있어도 우리 애가 등급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과목들도 있잖아요. 뭐 정보, 기가, 한문 뭐 이런 과목들도 있죠. 그죠?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한문을 잘해. 근데 한문이 1학년 때 깔려 있어. 이렇게 되면 그거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우리 애가 빨리 시험을 쳐버리고 그거를 1을 찍어버리면 다른 애들은 이미 1.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빨리 포기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포기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빨리 포기할 수 있어. 그럼 그런 과목들은 일찍 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게 그 학교를 선택하는 모든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생기부 전략 수립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나 특목고 개설 과목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는 특목고 개설 과목을 깔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나 다 깔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깔게 되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다? 학종에 이 친구가 다닌 학교는 괜찮은 학교구나. 얘는 괜찮은 학교에서 괜찮은 공부를 한 학생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까느냐?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수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도 특목고 개설 과목이 깔려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깔려있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교과 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표는 우리가 이제 교과 편제표라고 하는 거를 학교 알림에서 다운받으면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자, 이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쭉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 수치들은 송파구 학교들의 평균 수치를 낸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가 아니라 평균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 이수학점은 이런 식으로, 창체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년별, 학기별 이수학점, 학기당 이수 과목수, 학년별 총 이수학점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기당 이수 과목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9에서 뭐 8에서 10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8에서 10 사이인데 보통 이제 한 58과목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1학년에 10과목이 깔리는 학교가 있고요. 2학년에 10과목이 깔리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면 우리 애는 특정 과목을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시험 범위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싹 핥아먹어. 이런 애들이 또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은 1학년 때 과목이 많이 깔리는 학교가 유리합니다.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그죠?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높은 지능은 없어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애들이 멋모르고 있을 때 그거 1등급 다 받아버리면 탄력이 붙어요.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죠? 결국 1등급을 많이 받을수록 추진력이 생기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런 과목들이 여기에 10 이렇게 깔려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반대인 친구들도 있죠. 그죠? 우리 애는 수학, 과학이 조금 탁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 과목이나 이런 데 약해. 그럴 때는 이제 1학년 때 좀 그런 과목이 잘 없는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일단 기초 과목을 통해서 점수를 따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다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이 표를 통해서 내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좀 이제 우리가 교과 편제표에서 알아두어야 될 용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선 학교 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학교 지정이라는 용어는 재학생 전부가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목의 최대 장점은 뭘까요? 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즉, 여기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은 막 20명이서 경쟁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학교 전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약한데 이게 지정 과목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죠. 이 부분이 약한데 이걸 20명이 들어. 이러면 좀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학년 선택 과목은 특정 학년에 선택해서 듣는 과목입니다. 학교별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2학년 때는 요거 선택해라. 3학년 때는 요거 선택해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기준학점은 해당 과목의 기준학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교육부에서 야, 니네 공통국어 1은 4학점이 기준학점이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일주일에 4시간씩 이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운영학점으로 재량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학점을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통국어 1은 4학점인데 우리는 3시간만 할게. 우리 뭐 정보도 깔아야 되고 기술도 깔아야 돼. 이런 경우에는 3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 계열 과목이 다 4학점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 이 어떤 애들이 유리한 학교입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유리한 학교예요. 그죠? 반면에 수학 계열을 다 3학점으로 가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수학을 조금 못해도 타격이 덜한 학교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판단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실제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역시 송파구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과 편제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 국어, 수학, 과학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과목만 넣어놨고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과목이 다 지정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3학년 1학기 때부터 해가지고 매 학기당 국어를 3학년 1학기까지 한 과목씩 배운다. 이게 송파구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기준학점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즉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정해준 것과 크게 변동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공통수학 1부터 확률과 통계까지. 자, 이 5과목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통수학 1, 2는 빼고 수능 반영 과목들이에요. 그죠? 수능에 반영되는 요 과목들. 자,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나씩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적 원과 확통은 3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2학년 선택이 있습니다. 자, 2학년 선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하를 보통 2학년 2학기 때 많이 배우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물화생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물화생지 4과목 중에서 택 3과목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화생만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보세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이 2과목이 예전에 물리2라고 불리던 과목이에요. 즉 물리2 과목이 2과목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물화생지 2과목은 전부 다 2과목씩으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목들을 대부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2학기에서 배운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3학년 때 미적2를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이 많군요. 미적2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과학 진로 탐구 과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로 탐구 과목도 2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화생지 2 과목들을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 이렇게 걸쳐가면서 배우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송파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교과 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교과 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봤으니까 학교 선택 기준에서 학교별 내신 경쟁 정도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별 내신 경쟁 정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2부분이었습니다. 1학년 내신과 2, 3학년 내신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1학년과 2, 3학년을 따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1학년 때는 모두가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물론 안 그런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경쟁 풀 자체가 되게 넓어요. 근데 1학년 치고 나면은 슬슬 이제 애들이 포기를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학년 올라갈수록 경쟁 풀이 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1학년 표준 편차랑 2학년 표준 편차가 달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1학년 내신 경쟁 정도는 1학년 시험의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요거를 3개년치를 저희가 평균을 냈습니다. 24, 23, 22. 3개년의 표준 편차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보여드릴 거고요. 2, 3학년의 내신 경쟁은 실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역시 22, 23, 24년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25년도는 이제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25년도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2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학교 기본 정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기본 정보에서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요거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면학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과 편제 보셔야 된다. 내신 경쟁 정도 보셔야 된다. 학교 기본 정보 보셔야 된다. 3가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지금부터 실제 학교들에 넣어서 볼 거고요. 학교들을 3가지로 나눌 겁니다. 남고, 여고, 공학 3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교부터 보시겠습니다. 남학교의 교과 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보인고는 뭐가 빽빽하고요. 다른 학교들은 뭔가 조금 뭐 들어가 있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교과 편제에서 일단 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평균이다라고 보여드린 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표가 있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그 평균에서 벗어나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평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런 차이점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인고 보시겠습니다. 특징 1번. 수능, 국어, 수능, 수학 출제 과목을 2학년 2학기까지 전부 끝낸다.
즉 보인고에 지원을 하면 어떤 학기에는 수학을 2과목 이상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2학년 때부터는 2과목 이상을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능 수학 출제 과목은 싹 다 끝이 나고 나머지 이제 선택 과목들만 3학년 올라가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보이는 보인고의 목적은 뭡니까? 내신 경쟁을 1, 2학년 때 빡세게 시키고 3학년 때는 내신 경쟁할 놈 하고 수능 볼 놈 수능 봐 라는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략을 잘 짰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특목고 선택 과목이 수학 3과목, 과학 8과목이 개설돼 있다. 보인고에서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이수를 하게 되면 학종이 풍부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종이 내 아이의 학종이 어떻게 들어갈지가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보인고에 가면은 과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학종적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3학점 운영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인고가 되겠고요. 결국 보인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살 길을 찾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내신 경쟁, 수능 경쟁, 니네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학종도 대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입시의 3가지 중요한 축을 제일 열심히 고민한 학교, 그걸 고민한 걸 교과 편제에 반영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고민을 하는데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학교는 여전히 추천받을 가치가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보성고 같은 경우는 이 점이 특이해요. 3학점으로 운영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국어에서 이까지 다 3학점으로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 이까지 다 3학점으로 운영됩니다. 즉 국어나 수학에서 우리 친구 약점이 조금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좀 지원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북고도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성고와 동북고는 교과 편제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배명고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명고 과학 원 과목들이 2학년 1, 2학기에 중복 개설돼 있습니다. 즉 과학 원이 물화생지각 1학기에도 깔려 있고 2학기에도 깔려 있어요. 이 말인즉슨 니네가 과학 부담스러워? 그러면 1, 2학기로 원 과목을 나눠서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적 과학이 약한 친구들이 남고를 가고 싶다면 한번 두드려 볼 만한 학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보성고, 보인고, 동북고는 과학 원 과목은 아무리 많이 듣고 싶어도 3과목밖에 못 들어요. 그죠? 택 3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에 이게 다 깔리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과학 원 과목 4과목을 다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 편제상에서의 차이점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 학교들의 표준 편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3개년 표준 편차예요. 자, 이 표준 편차는 일단 보기 전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5 미만으로 깔리면, 15 이하로 깔리면은 이 학교는 경쟁이 아주 빡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에서 한 18, 뭐 많이 갈 때는 20까지 이 사이면은 보통이다. 20을 넘어간다. 경쟁이 쉬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 편차 자체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죠? 자, 요 정도가 이제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지금부터 나오는 수치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학년 3개년 평균 표준 편차를 보니까 보인고는 12.1. 이게 굉장히 경쟁이 빡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북고 15.5. 동북고도 경쟁이 빡센 편이죠. 반면에 보성고와 배명고는 18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덜 빡센 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경쟁이 덜 빡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자, 보성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성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동네 남학교 중에서는 넘버 2라고 불리는 학교인데 오히려 동북고보다도 애들의 내신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망했습니다. 한 학년이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성고 쌤들이 어우 어떡하지? 라고 선배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던 학년이 있어요. 그 학년이 이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한 번 망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이게 3개년을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수치가 너무 뼈아프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인고 보성고는 수능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두 학교는 수능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만 삐끗해도 많이 틀립니다. 반면에 이제 동북고,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내신식이에요. 내신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동북고는 비교적 점수를 따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또 성실한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 표준 편차가 별로 안 벌어진 거고요.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좀 벌어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보인고는 워낙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잘하는 애들이 공부도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거의 안 벌어졌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개년 평균 표준 편차를 한번 보았고요. 자, 그다음 학년별 표준 편차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인고 16, 15, 14 호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이 빡빡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경쟁이 빡빡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인고는 이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인고 같은 경우에 12반 중에서 한 10반 정도가 이과거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인고를 지망하는데 난 문과 갈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그죠? 나는 이제 문과 쪽으로 대학 갈 건데 고등학교는 보인고 갈 거야. 이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단 보인고를 간다면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과 애들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2, 3학년 들어갈수록 표준 편차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성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이 22죠. 이게 그 문제의 그 학년이었던 겁니다. 지금 1, 2, 3학년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그 학년이었어요.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역시 이제 보성고도 이과가 그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문과가 나뉘면서 오히려 표준 편차가 조금 줄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학년 때 또 이제 살짝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제 동북고와 배명고는 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16, 17, 24. 내신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즉 1학년 때는 열심히 경쟁을 했는데 이제 내 내신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다라는 걸 느끼면서 파이터의 길로 접어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 늘어났죠.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확 늘어납니다. 자, 이걸 보면 결국 보인고 같은 학교를 가게 되면 3년 내내 아주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동북고 같은 학교를 가면은 1학년 때 치열하게 해놓으면 2, 3학년을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이제 입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입결도 역시 3개년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인고는 뭐 더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176명입니다. 많이 갔어요. 그죠? 제가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다들 카메라 들고 계셨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보인고 3개년 평균이 176명인데 뭐 이 학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다 보면 전국 단위의 설명회들도 보게 되는데 보인고는 이제는 전국고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 지원은 당연히 이 지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전국 단위의 입학 설명회에서도 보인고의 이름이 요새는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입결이 좋으니까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인고는 이렇게 돼 있고요. 3년 평균이 아니라 직전 연도로 가면 더 많아요. 평균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겁니다. 자, 이 학교는 잘 보내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성고. 보성고 앞에서 표준 편차 같은 거 보고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8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 수치에는 중복이나 이런 게 있고 재수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재학생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일단은 절대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보성고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보시면은 메디컬은 뭐 보인고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무슨 뜻이냐면 상위권 수준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권 수준은 비슷한데 보인고는 중위권까지도 아주 탄탄하니까 다른 학교들에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북고나 배명고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앞에 두 학교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30명 정도씩 보내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동북고나 배명고에서 내신 상위권에 들어가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내신 상위권에 들어가서 최저를 맞추면 입결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요 두 학교는 정시로 입결이 좋은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최저를 맞출 정도로는 일단 학교에서 해주고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면서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입결 차이가 좀 있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가시면은 자, 이 남학교들 선행이나 면학 분위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인고는 선행 최대한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 우리는 보인고에 입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인고에서 상위권을 원하는 거니까. 그죠? 보인고에서 상위권이 되려면 선행은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보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동북고나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선행 정도도 중요하지만 성실성이 더 중요해요.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선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요. 자, 이제 여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교도 교과 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여학교 교과 편제는 제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들어가, 여학교는 그냥 우리 애를 여학교 보내고 싶다? 집 앞에 보내면 됩니다. 그죠? 뭐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일단 이 두 학교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잠실여고와 정신여고는 3학점으로 운영되는 과목이 이 과목이다라는 거 빼고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송파구 평균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학교예요. 그냥 요것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파여고와 창덕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평균과 완전히 똑같은데 요 점만 다릅니다. 탐구 과목, 개설 시기만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요거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물화생지라고 하는 이 과목들을 2학년 1학기 때 3개 선택하게 하고 끝나는 학교가 있고 1, 2학기로 나눠가지고 선택하는 학교가 있다. 영파와 창덕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이 동네 여학생들 중에서 잠실여고, 정신여고 다니는 애들이 수학과 과탐에서 성취도가 더 뛰어나거든요. 영파와 창덕을 다니는 애들이 수학과 과탐의 성취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 두 학교보다는 그런 게 교과 편제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즉 잠실여고나 정신여고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이 3과목을 한 번에 진행해도 괜찮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과목을 한 번에 진행하면 애들이 버거워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역시 3개년 내신 평균 표준 편차를 보시죠. 똑같습니다. 그죠? 이 수치는 사실상 오차범위 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딜 가도 빡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영파가 조금 만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만만합니다. 15예요. 그죠? 정신에 이어서 2위입니다. 물론 문제 난이도 차이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잠실여고가 어려워요. 잠실여고는 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도 되나? 어렵고 더러워요. 이 좀 보면은 막 짜증이 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이고요. 영파여고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쉬운 편이긴 해요. 좀 쉬운 편이어도 15라는 수치는 학생들이 경쟁이 빡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학교는 이 표준 편차나 경쟁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창덕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아무래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덕은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2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창덕도 어엿하게 이제 이 네 학교 중에 이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학교는 네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가도 결국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여학생을 둔 어머님들은 결국은 집 앞에 있는 여학교를 보낼 거냐 아니면은 남녀공학 보낼 거냐 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학생 어머님들은 남녀공학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안 보내는 게 좋고 여학생 어머님들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년별 표준편차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여고 17, 23, 정신여고 15, 22, 영파여고 17, 19, 창덕여고 18, 20입니다. 3학년 되니까 영파여고 빼고 다 20 넘어갔어요. 그죠? 여학생들은 판단이 진짜 빨라요. 정말 동물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이제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버려요. 이제 안 봅니다. 내신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영파여고는 이거는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니네 이제 수능 수업 들어야지. 네?
수능 수업 듣고. 이제 내신 좀 해볼까? 네. 뭐 내신 자료라도 받아갈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내신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신도 공부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덜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입결 보시겠습니다. 자, 잠실여고와 정신여고는 지금 뭐 교과 편제도 비슷하고 입결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파여고와 창덕여고 보시면요. 영파여고는 사실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한 수치잖아요. 그죠? 근데 영파여고는 이게 거의 뭐 제곱의 느낌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영파여고 입결을 내면은 서울권 몇 명, 요렇게 이제 입결 발표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렇게 서울권 몇 명 해가지고 요 수치가 안 나왔어요. 9명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학교별로 입결을 그래도 낼 수 있는 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새 보면은 옛날에는 영파여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나? 옛날에는 이제 쌤들도 나이도 많고 이랬는데 쌤들이 좀 이렇게 싹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번 바뀌고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의욕 있고, 실제로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파여고는 1학년 때도 EBS로 공부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다 EBS로 공부합니다. 즉 내신 안에만 애들을 갇혀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도 제가 볼 때는 요새 괜찮은 학교입니다. 다음에 창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이 적은 상태, 이때 이제 인원이 제일 적었을 때는 뭐 140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요 평균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인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창덕도 입결은 좋아질 겁니다. 입결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학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남학교 중에 동북고까지 이런 학교들은 지금 입결보다 더 괜찮은 입결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선행이나 면학 분위기는 뭐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요거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고 시끄러울 때는 시끄럽고 한데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학 가보시겠습니다. 자, 공학 부분 특징적인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일단은 한 8개 정도의 학교만 뽑아 두었습니다. 그 8개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락고 한번 보시면요. 가락고는 사탐, 과탐을 4학점 운영합니다. 이 동네에서 가락고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애가 과탐을 잘해. 그럼 가락고 가면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국어, 수학, 영어 이쪽으로는 3학점 운영이 많아요. 약간 특이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좀 튀는 학교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금고 특징적인 부분 없고요. 그다음 방상고 같은 경우에는 과중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목고 개설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방상고는 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학교의 모든 것들이 과중반 위주로 흘러가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동아리도 마땅히 들 게 만만치 않고 좀 학교 어떤 활동 같은 거에서도 문과를 돋보이게 하는 활동 이런 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제 방상고는 문과 계열의 대학을 갈 학생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상고에서 이과를 가는데 과중반을 안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과중반을 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이과 계열의 이런 고급 과목들을 듣고 싶지만 과중반은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상고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빡센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고 중에서는 가장 경쟁이 빡센 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둔촌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중에서는 뭐 방상고처럼 과중반 말고 일반고 중에서는 유일하게 특목고 개설 과목이 깔려 있는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과목이 깔려 있으니까 요런 부분이 뭐 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거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이 친구 자사고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라는 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점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밀고, 뭐 덕수고, 잠실고, 문종고 쭉 나와 있는데 잠실고는 이제 공학으로 바뀌어요. 그죠? 공학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잠실고라는 학교는 신생학교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크게 차이 없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내신 표준 편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남고여고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20, 17, 18, 18, 19, 17, 16, 19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좀 크겠네 라는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 아이가 가면 내신 경쟁에서 조금 유리하겠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내신 경쟁이 조금 더 수월한 곳들인 것은 맞아요.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뭐 그냥 전반적으로 20 이상이 많이 보여요. 그죠? 인상만으로도 조금 경쟁이 수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죠? 인상만으로도 그런 느낌은 조금 받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공학으로 간다. 그럼 공학에서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등급을 따기가 좋은가? 이런 부분도 사실 또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요거는 복불복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 동네에서 일반고 하면은 오금고가 요새 조금 괜찮아요. 오금고가 좀 괜찮은데, 오금고가 좀 괜찮기 이전에는 오금고가 또 별로였었기도 해요. 그냥 입결로 보면, 입결이라든지 학교 분위기를 보면 좀 별로였던 때도 있거든요. 이게 소문에 따라서 달라져. 주가 같은 겁니다. 소문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요새 학교 괜찮대. 그럼 거기 우리 애를 보냈는데 막 옆집에 2등 하던 애, 저 집에 4등 하던 애 다 몰리는 거예요. 그 학교로. 그렇게 되면은 좀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고 보낼 때 주의해야 될 것, 결국 이 일반고들 뒤에서 입결을 보게 될 텐데, 입결이 발표를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죠? 즉,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괜찮아서 등급 따려고 일반고를 갔어. 뭐 남녀공학을 갔어. 여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큼 괜찮은 내신 등급을 땄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결국은 대학에 진학 실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수능 점수를 잘 만들어주는 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고, 애들을 좀 약간 성장시켜주는 학교라면, 이 학교들은 내신을 따는 거를 너무 큰 목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학생들의 수능 실력이 줄어드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을 보낸다라고 할 때 우리 애가 수능 최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어 어떻게 해야 되지? 국불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일반고 가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잘 안 되잖아요. 내신 때 열심히 하는데 이 중간과 기말 사이 한 2주 뜨거든요. 그 2주 당연히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의 학교에 가면 엄마 친구들도 다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내면 속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을 진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반고를 간다면 주도성이 높은 애들이 가는 게 좋아요. 내 공부를 내가 하는 애들. 내 공부를 내가 하는데 수학, 과학은 조금 뛰어나지 않은 이런 친구들이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입결 뭐 크게 사실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입결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이나 면학 분위기 한번 보시면요. 자, 가락고부터 쭉 나오는데 방상고를 제외하고는 뭐 아주 깊이 있게까지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근데 저기 있어요. 또 이제 저희가 학생들 예비 고1 때 이렇게 학생들의 학력을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국어 학원이지만 수학도 시험을 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국어 수학 같이 쳐봐. 같이 쳐보고 너 진짜 학력을 좀 알아보자. 그럼 이제 국어 수학을 같이 쳐보면은 학생의 어떤 수준이 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여학생들이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고1 11월 모의고사 수학에서 만점이 나오고 이런 애들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일반고를 가도 최상위권이 되려면은 1학년 과목 정도까지는 끝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면학 분위기는 사실 막 잡혀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챕터 가시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오늘 끝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선택에서 이제 앞에 있었던 어떤 객관적인 수치들 말고 우리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라는 부분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학생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는 요 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등 내신에서 A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리고 고등부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X축을 성실성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Y축을 사고력이나 선행의 정도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제일 좋은 애들은 이쪽 애들이에요. 그죠? 성실하고 머리 좋고 이런 애들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사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극단적이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애매해. 이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대충 섞어서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다 A고 요거 아주 좋은 우상에 있는 친구들. 그죠? 이 친구들은 어느 학교든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다. 보인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보인고 가서 내신 경쟁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인고 갔으니까 수능은 당연히 잘 나옵니다. 이런 친구들이 보인고 가면 수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학종 챙겨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인고를 갈까 말까는 얘가 내신 경쟁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그런 남학생이 뭐 보인고 말고 다른 일반고를 간다. 괜찮아요. 그죠? 어디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 공부는 따로 조금 챙겨야 된다는 거. 수능 공부만 따로 조금 챙겨주면은 뭐 동북고를 가든 배명고를 가든 다 괜찮다. 다만 이런 학생이어도 남학생이면 가급적이면은 공학보다는 남고가 좋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공학 가도 됩니다. 공학을 가도 되는데 그래도 남고가 좀 더 낫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남학생의 성실성과 여학생의 성실성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하에 있는 친구들 성실한데 이 선행이나 사고력이 막 좋진 않아요. 뭐 선행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선행의 성취도가 잘 안 나오는 이런 친구들 있죠. 그죠? 공부 욕심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내신 올 1등급이 될 수 있을 만한 학교를 최대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애는 이 학교가 좋겠다. 여기서는 그냥 기준 올 1등급 요걸 잡아주시면 돼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뭐 비록 아주 성취도가 뛰어나진 않지만 엉덩이가 튼튼한 애들. 그죠?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쪽 친구들. 요쪽 친구들이 우리 이과 계열 남학생들한테 좀 많은 편입니다. 좌상. 머리는 좀 괜찮은데 성실하지 않아. 공부를 별로 안 해.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됐어요. 그죠? 중학교 공부는 그냥 이제 전날 좀 보고 미리 선행돼 있고 하면은 웬만큼 점수가 나오고 만점도 나오고 이러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은 수과학 등급 따기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수과학 등급을 따기 좋은 학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 그 다음에 수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지만 내가 거기서도 이길 수 있겠다 싶은 학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못하는 학교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드릴 때 가장 이런 친구들이 좋은 학교는 수과학 등급을 딸 수 있으면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된 학교입니다. 즉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학교 가가지고 일단 수과학 쪽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게 좋아요. 제 수학 잘해. 제 과학 잘해. 남자애들은 이게 되게 크거든요. 전교 1등을 인정 안 해줍니다. 남자애들. 남자애들은 수학 1등을 인정을 해줘요. 수학 잘하는 애가 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수학만큼은 진짜 잘해. 이러면은 그 수학에 대해서 탄력을 받아요. 중학교 때는 이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1등급이어도 얘는 수학 괴물인 1등급이고 얘는 수학 열심히 하는 1등급이에요. 여기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점수 상승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을 자기가 딸 수 있는 이제 최대한 좋은 학교 이쪽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좌하 부분 여기에 속하면 이제 사실은 둘 다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죠? 애들이 좀 성실하고 애들이 뭐 별로 안 떠들고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죠? 나쁜 길로 안 빠지고 뭐 그런 학교. 이거 중요해요. 그런 학교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일반고가 좀 동북고 이런 데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남학생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뭐 아니면 배명고에는 공부 분위기 조성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웃긴 이름이죠. 학교라면 다 공부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이 두 반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이 두 반과 이 두 반이 아닌 반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 분위기가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뭐 배명고를 간다.
그러면 공부 분위기 조성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접으로 자기가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뭐 보인고 같은 데 가도 되죠. 그죠? 보인고 가서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학 초기에는 어느 학교를 가도 깔아줍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깔아주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할 마음이 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분위기가 일단 잡혀있는 학교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의 성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잡아봤습니다. 주도적이냐, 무던하냐. 여기서 주도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겠습니까? 안 시켜도 공부하는 애들, 안 시켜도 숙제하는 애들. 그 다음에 무던한 친구들은 한 번 떨어져도 뭐 크게 지장 안 받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성격적인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도적이면서도 무던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학원에서 봐도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받아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학원 수업 시간도 안 바꿉니다. 자기 정해진 루틴 시간에 정해진 과목 수업을 듣고 이거를 거의 3년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내신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해도 1위 1비 안에 유유 이런 거 문자로 안 보냅니다. 그냥 이번에 조금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리도 제일 앞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한 세 번째 줄 정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봅니다.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거든요. 어디 가도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반면에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주도적이긴 해. 열심히 해. 근데 까칠해. 예민해요. 한 번 한 번에 1위 1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애들은 첫내신을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죠? 첫내신을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해요. 여기서 첫내신에서 동력이 꺾이면 이 친구들은 전학 얘기하기 시작하고 자퇴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내신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가 어딜까라고 생각해서 아이와 아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택 안 하면 또 이 친구들은 만족을 안 해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최대한 선택하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사실상 학원에 가장 많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도적이지 않은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친구. 그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탄탄해야 좋은 학교거든요. 이 친구들이 많을수록 좋은 학교예요, 사실은. 자, 이 친구들은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 가야 됩니다. 야자가 있다든지 특별반이 있다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죠? 이 친구들은 진짜 무던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야자 시키면 야자 속에서도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어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공부시키니까 공부하지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이 친구들은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나 아니면 특별반 같은 걸로 관리를 해주는 학교들 뭐 미네르바, 뭐 보아반 뭐 이런 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반들이 있는 학교를 가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하에 있는 친구들. 사실 주도성이 떨어지면 되게 까칠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곤란해요. 사과 깎아주고 이래야 됩니다. 막 이런 친구들은 역시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 면학 분위기가 형성돼서 얘가 그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쭉 이제 입시 개요부터 해서 학교 선택까지 여러 가지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가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까요? 질문 있으신? 네. 네. 조건이 다 오화죠. 엔드가 아니죠. 네네네. 오합니다. 즉 아까 기파랑 아람, 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조건과 우리 학원 테스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셔도 됩니다. 네. 막상 고1이 되면 학교별로 분리하나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수준별로 계속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 수업을 합니다. 보인고반, 보성고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뭐 나머지 질문들은 개별 질문으로 받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